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라이트 소울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나 동시대 사는 이곳에 하도 많은 문제도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또 3년 동안 서로 소통도 안 했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마치 이게 전쟁이라든가 사화라든가 뭔가 큰 사건을 터지고 난 후반기에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석하지 않고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 어마어마한 단절의 문제를 단순하게 이제 어떠한 상황에 맞아서 마스크를 안 쓴다고 그렇게 넘어가기는 우리는 너무 그렇거든요. 그럼 살기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할 자격도 없지만 저 유튜브 원래 쓰는 것도 아니니까 들을 사람 많지 않겠죠.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인데, 저는 성합 10도, 태계 이황이 지금, 태계 이황의 성합 10도에서 답을 찾다. 이런 상당히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성악 10도. 이게 좀 설명하면 역주와 해설 성악 10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편 예문서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아무튼 읽어는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단절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그냥 아무런 넘어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다 힘들 거예요. 다 단절이 돼서 힘들어요. 외롭고 쓸쓸하거든요. 우리는 일종의 전쟁을 치르고 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생활이 바뀌듯이 바뀔 거예요. 태계 이황이 성악 10도라는 이 뒤에 좀 이것 좀 읽어볼게요, 이거. 태계 이황이 성악 10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성악 10도라는 책을 쓴 게 성인이 되는 길이에요. 결국 지금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어떤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도, 뭔가 아는 것도 모두가 조속거리가 된 만큼 우리 인간적 가치가 너무 땅에 떨어졌죠. 저는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 철학적 지식을 해석할 거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상당한, 그렇잖아요. 이게, 페이지도 많은데, 근데 이제 태계 이황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조금 더 읽으면 나오겠지만, 선조대왕님이 어릴 때부터, 선조대왕님이 성인으로 되어서 나를 통치하는 그런 걸 바래서 이 성악 10도를 썼습니다. 근데 성악 10도는 원래 본질적으로 태계양이 창자된 게 아니고 편집한 거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 다 읽지는 않았어요. 읽다고 좋아서 하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우리의 수준 떨어진 어떤 사상의 가치,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는 이제
목표가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시리즈로 그래서 태계 이황 성악십도의 그 책을 이제 저는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저는 요것에서 여러분에게 뭐 저를 시청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저는 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좋은 책을 읽어서 우리는 이게 어떤 방송 프로그램 같은 데 한계점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아는 데까지 해석할 것이고, 모르면 태계 이황 쓴 그대로, 어차피 이거 역주잖아요. 해설이고, 이미 태계 이황의 사상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요. 이 책대로 갈 거예요, 이 책.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편대로. 저는 제가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 저는 뭐 여러분 인정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도 제가 이 책을 제가 사놓고, 언제 샀냐면요, 이 책을 2020년 12월 18일자로, 아니 2022년인가요? 잘 모르겠네. 2020년인가, 여러분 하여튼 사놓고 이제, 그렇죠. 2020년이죠. 2020년 12월 18일 날 사놓고 까맣게 잊고 있는데, 제가 고민이 해결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내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뭔가, 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뭔가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태계 이황 성악십도에서 답을 찾다 해서 이것부터 지금 오늘 1번을 합시다. 예. 강의하다 지치면 끊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1번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발간한 이유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책 그대로 읽겠습니다. 저도 설렙니다. 설레요. 저도 좀 앞에 좀, 뭔 이야기 좀 해볼까, 좀 이렇게 읽다가, 전체적으로 함께 월라치 소울 TV 시청자들하고 함께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저도 저는 눈이 나쁜데, 아마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태계 이황 선생님과 함께 이제 여행을 좀 합시다. 왜냐하면, 저도 태계 이황 선생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정상적으로 저는 이제 경영학 석사를 미국에서 MBA를 한 것 전문인데,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공직 생활하면서, 국가에서 보내주는 그런 걸로 이제 미국에 가서 경영학 석사를 했는데요. 그게 제 학문의 이제 박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책은 제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하면 이 책을 권하고 싶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태계 이황 성악십도에서 답을 찾다라는 그런 저의 유튜브 강의 대목이 이 책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게 며칠이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다른 강의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한국사상연구소 편에서 책을 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전은 옛날 책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항상 새롭게 익히는 오늘의 책이다. 우리는 고전으로부터 필요한 삶의 지혜를 기대하고 또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생생한 지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래서 고전은 부단히 새롭게 번역되는 책이다. 만약 어떤 고전 번역이 완결판이 있어서 더 이상 새로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화석과 같은 죽은 존재일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되는 새로운 번역과 해석만이 그것을 영원히 솟아난 지혜의 셈으로 만드는 길이다. 이는 한국사상연구소는 역주와 해설 성악십도를 민연총서 한국사상 시리즈 6번째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출간은 2007년 여름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의 이규성 회장께서 성학10도의 강독 토론 모임을 한국사 사상연구소에서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매우 중요한 책이죠. 매우 중요한 책.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기업한 사람도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 수준을 높여서 좀 사라지길 바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의 이규정 회장께서 뭔가 계기가 되게 만든 거죠. 이 회장께서는 성학10도를 주목하게 된 것은 모든 지금 지식인들과 우리나라를 조금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은 다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무 허문에는 가을 서리팔처럼 엄하고 자기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성학10도를 관료하는 경의 생활을 쉽고 분명하게 소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공감하거든요. 공감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또 이런 좋은 책을 만들어 놨죠. 어디서는 강의도 하겠죠.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겁이 나요. 이거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저도 한자 잘 모르거든요. 그냥 한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모임이 시작되자 매번 참여하는 열성을 보여주셨고, 주식회사 코람코는 이 토론 모임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인문학 연구에 대한 후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기꺼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 성학10도는 이미 다양한 번역과 해설이 이루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조선 성리학자들이 염원하던 이상세계의 모습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고자 기획하였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해서 제 유튜브에서 읽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성리학과 한국 사상의 이해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신진 연구자 5인으로 구성된 집필지는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강독과 발표를 거쳤고, 그 과정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했다. 얼마나 좋은 책일까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우리는 지금 저는 이 책을 읽겠는데요. 읽으면서 제 얘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가 지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책대로 하게 되면 그렇겠죠. 물론 제가 제 유튜브를 봐준 사람이 전부 2분만 보고 그만두더라고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이 책을 제 강의를 하면서 제 유튜브 채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도 배울 거거든요. 배우고, 읽으면서 배우니까. 배우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라이츠 소울 TV니까, 저 팁으로서 우리나라, 나하고 함께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알면 좋겠고, 그래서 삶의 왜 힘들고, 그리고 도대체가,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라는 이런 문제 등에 관해서 좋은 책이 있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야 이제 제 TV가 더 풍성해지겠죠. 역주와 해설 성학10도는 제목 그대로 역주편과 해설편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주편은 원문 대역 형식을 취하였는데, 원문의 경우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고려하여 한글 도금을 덧붙였고, 그런 도의 경우에 한글로 번역한 그림을 원 그림 옆에 나란히 배열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수준의 독자들을 고려하여 각주의 출처를 밝히고 상세한 주석을 첨부하였으며, 기념 번역서에서 제시된 해석들과 다를 경우 그 차이를 밝혔다. 번역문은 직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한글 문장으로 번역한 것이 어색할 경우 원문 어감 크게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역해서 보충하였다. 그래도 의미 전달에 미진할 경우 주석으로 그 뜻을 표현하였다. 해설편은 번역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였다.
지필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성합 10도에서 해당인 도설에 차지하는 위상, 도설의 구조와 체계, 중국 철학적 측면, 한국 철학 측면, 현대의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공동작업이란 특성상 하나의 문제와 단일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결국 2년여에 걸친 공부 흔적이 단일 저작으로 정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본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다만 역주편의 경우 본 연구소의 장수필 연구교수가 감수를 받아 문체와 해석 일관성을 기하였고 해설편의 경우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본 연구소 소장인 김형창 교수가 성학 10도의 해제를 집필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조율하였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갖가지 조언과 토론으로 도움을 준 박학래 교수, 김영희 연구교수, 김태년 연구교수에게 감사를 드리고 토론과 편집 교정에 참여한 후배 이범기 군과 유성 양에도 고마웠다는 말을 전한다. 2009년 11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편집자 나우건 남지만 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좋은 책을 이렇게 번역해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느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목차가 이제 있어요. 목차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목차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에 이걸 다 담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하다가 중단하면 이렇게 1, 2, 3, 4로 한번 시리즈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책을 펴내면서 성학 10도 해제, 성학 10도의 지필 배경, 태계 학문에서 성학 10도 위치, 성학 10도 내용과 구성, 성학 10도 의의, 이렇게 좀 더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성학 10도 해제까지는 다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봤는데, 해제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주편이죠. 성학 10도를 올리는 차자, 도를 함께 붙임, 1. 태극도, 태극도설, 태계 해설, 제2. 서명도, 서명, 태계 해설, 소학도, 소학 제4, 태계 해설, 대학도, 대학경, 태계 해설, 백록 동규도, 동규후서, 태계 해설, 심통성정도, 심통성정도설, 태계 해설, 인설도, 인설, 태계 해설, 심학도, 심학도설, 태계 해설, 경제잠도, 경제잠, 태계 해설, 숙쿵야매잠도, 숙쿵야매잠, 태계 해설, 해설편 제2부 태극도, 육아의 세계관과 인간관, 성학 10도에서 태극도가 차지하는 위상, 태극도서 저자와 구조, 태극도서의 내용과 주요 개념, 주자, 태극론의 의의와 문제, 태극관의 전개와 의의, 태극도 및 태극도서의 현대적 의의, 서명도, 하나의 세계 안에 정립된 자아, 성학 10도에서 서명도가 차지하는 위상, 장행거의 서명과 리일 분수론, 주자의 리일 분수론, 태계의 서명, 해석과 리일 분수론, 서명 현대적 의미, 소학도, 소학도, 일상에서 함양을 통한 인재교육. 우리가 이 소학과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소자가 때리면 소학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소학 읽어보셨나요? 소학은 뭐냐면요. 인간의 됨이에요. 관계에 나와 있어요. 가족관계, 모든 관계를 소학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 관계의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일종의 왕이 정치한 것처럼 뭐죠? 성인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우리를 끌고 가는 역할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는 소학기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은 더더욱 모르는데 어설프게 모두 알아가지고 지식으로만 알았죠. 사실상 관계라는 것은 이 소학이라는 게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조선시대 유교에서 수학은 행동을 하라 이거죠. 행동. 집을 나갈 때, 집에 들어올 때 부모에게 행동하는. 근데 그게 너무 거칠 일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관계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즉 그러면 내가 이 현대사회에서 바빠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개판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아마 이 책에서는 어떠한 수학도에서 나타난 것은 뭐죠? 수학의 엑기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미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학도는 일상생활 함양을 통한 인재교육, 성악 10대의 수학도가 차지하는 위상, 수학의 체계, 주자의 수학 공부, 과정과 절차를 중시한 태계의 수학 공부, 수학 공부 현대적 의의, 대학도, 평천화를 지향하는 성인하고 평천화잖아.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린다 이거죠. 정치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어찌됐든 조선시대가 아니라 동양의 개념이겠죠. 이건 대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한 거니까.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이렇게 뭔가의 사람을 잘 끌고 가는 거죠. 수신제가 축구 평천하죠. 수신제가는 아마 수학일 것 같고요. 평천하가 대학인 모양이죠. 여기서 보면 저도 이제 여러분과 똑같아요. 대학도, 평천화를 지향한 성인의 공부, 성악 10대에서 대학도가 차지하는 위상, 대학의 의미, 공부는 대학 지도와 차이, 대학도의 이해, 사회적 책임, 치인을 향한 수양의 현대적 가치, 이렇게. 결국은 여기도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저와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네요. 옛날 책이 과연 현대와 어떤 연관을 짓는가 매우 중요하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책을 읽고 현대에 어떻게 살아야죠. 지금 우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살면 그건 모두 어디다 쓸 지식인데요. 쓸데없어요. 내면으로 들어와서 내 삶에 녹아놔야죠. 저는 지금부터 이런 게 잘 모르고 백록동규도 학교 교육과 가치의 내면화, 성악식도의 백록동규도가 차지하는 위상, 백록동규도 구조와 내용, 육아의 가치 실현을 위한 주자의 설계, 태계의 소원교육, 백록동규 현대적이 여기 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심통성정도, 심성의 구조와 작동의 원리. 우리는 그렇죠. 이건 그렇잖아요. 유교한 사람들은, 즉 유교 철학하는 사람들은 내면을 본 거죠. 불교에서 내면을 봤어요. 이게 이제 심통성정, 마음 심자는 불교하고 조금 이 유교 불교가 좀 유사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학계의 심통성정도에 차지하는 위상, 성락의 본성론과 심통성정설, 사단 칠정 논쟁과 심통성정도, 심통성정도에 담긴 태계의 성리설, 심통성정의 현대적 의의. 심통성정도에서 태계가 이렇게 이제 한국의 어떤 철학의 뭔가의 가치, 철학적 가치를 평가받은 것이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그렇죠. 유교 인사상이 있잖아요. 어지린인데, 이 어지린이 뭐길래 그렇게 조선시대는 어지린을 하면서 했을까? 그거잖아. 조선시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어지린이잖아.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마치 유전인자처럼 어지르는 우리에게 뼈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와있진, 태계 이황이, 지금 이 책에 태계 이황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니까, 태계 이황이 살아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계 이황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인설도니까, 타자를 사랑하는 마음씨, 이렇게 하는. 성악 10도에서 인설도가 차지하는 위상, 인 개념의 연원과 주자, 인설의 의의, 인설도의 구조와 특性, 성악 10도에 드러난 태계의 인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악 10도에서 인을 설명한 거죠. 우리는 지금 사실상 유교를 워낙
그냥 때려 부셔가지고, 뭐, 유교적 지식도 없고, 그다음 기독교적 지식도 없고, 불교적 지식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 형편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적어도 조선시대는, 조선시대의 양반층도 있지만, 조선시대 인텔리전스, 지식층은 유교라는 기반을 통해서 지식적 향유를 누렸고, 그 다음 고려시대는 불교라는 지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불교도 꽝, 불교도 꽝, 유교도 꽝, 다 꽝이에요. 근데 불교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불교는 자기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모두가 다 자기만의 리그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최성주가 살고 있는 것에 불교가 유교가 도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태계 이항이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았을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절은 다 똑같아요. 다 힘들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이 책을 통해서 보면 될 것이고, 태계 이항이 왜 동방의 공자라고 칭송을 받았을까? 그리고 태계 이항은 왜 우리 학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외국에서, 일본에서 평가를 받고 그랬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 가지는 거죠. 컨텐츠를. 내가 어떤 사람 연구를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태계 이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좋은 책을 찾았어요. 저는 태계 이항에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책만 읽어도 제가 이 태계 이항에 대해 설명한 게 다 저하고 똑같이 해놔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책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았던 이 유교의 거두 넘버 원, 이 태계 이항이 끼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우리는 단절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기반이 전혀 없는 관계로 지금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모든 관계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가끔 화를 내고 가끔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태계 이황 성학 10도에서 답을 찾자란 강의 남발을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인설토, 타자를 사랑하는 마음씨. 성학 10도에서 인설토가 차지하는 위상, 개념의 연원과 주자 인설의 의, 인설토의 구조과 특징, 성학 10도에 드러난 태계의 인설토 현대적 의, 심통, 성정도하고 심학도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계의 개념은 심통, 성정도하고 심학도가 있어요. 유교가 지금 우리에게, 유교라고 하면 충효밖에 없어요. 지금 조선시대는. 그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유교에는 유교가 흐름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면. 유교가 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심학도라든가 뭔가 그런 쪽이 있었는데 그것은 약간의 약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관계적이죠.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의 존중해주고 그런 쪽으로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했냐면, 아까 처음에 이 책을 쓰게 된 것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조금 했죠. 이런 게 있어요. 매우 중요해. 여기서 이제 성학십도 해제를 다시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태계 이황이, 이건 태계 이황이 맞죠. 태계 이황이 성학십도를 짚을 배경은 뭐냐면요. 성학십도는 왕위에 갓 오른 17살의 어린 왕이 장차 성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68의 노학자가 지어올린 책이다. 이겁니다. 책일 수도 있지만 더우죠. 그렇게 했죠. 자, 이거는 이 중에 성군이요. 성이 되는 거예요. 성인군자라고 그러잖아요. 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써야 되겠어요.
저는 뭐 머리가 안 아파요. 이 책대로 가게 되면 저 이 책도 읽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악십도의 지필이 배경이잖아요. 태계 이황이 왜 성악십도를 지필했을까요? 그 배경은 뭐예요? 성인 군자예요. 성인 군자. 군자는 왕이잖아요. 성인으로 왕이 되라 이거죠. 즉, 이 세상을 그 왕으로서 성인이 돼서, 우리가 성인이란 말은 뭐죠? 세인트 영어로. 세인트. 군자는 젠틀맨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의 그 덕이 후덕하다는 거죠. 후덕하다. 그렇게 해서 그 왕이 되라고 하는, 왕으로 성장해 달라는 태계 이황의 그 선조대왕에게, 어린 선조대왕에게 올린 글이죠. 아니, 글과 함께 있는 도면학도잖아요. 심학도, 성악의 마음을 시작하는 길, 성악십도에서 심학도가 차지하는 위상, 심학도의 배열 순서, 도와 도솔이 이해, 심학도 사상적 영향, 마음공부 현대적 의의, 경제 잠도, 성인됨을 향한 마음의 주제, 거경수양, 성악십도에서 경제 잠도가 차지하는 위상, 성악 실천 방안, 경의 철학적 맥락, 마음의 고유한 주제, 도덕 수양으로서 도덕 주체의 본성을 발현시키는 길, 경제 잠도, 구체적 경 공부, 태계의 경사상과 의, 경으로서 일궈낸 성인의 경지, 경제 잠도 현대적 의의. 항상 여기서 현대적 의의가 다 붙었어요. 이게 전체적 시리즈가 5개로 딱 했는데, 현대적 의의. 결국 왜 우리가 성악십도를 이야기를 하고 배워야 되는 현대적 의의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이 현대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고전의 가치가 없는 거죠. 수콩 야 잠매도, 성이 되어 가는 오늘 하루의 공부, 수콩 야 잠매도, 의상과 가치, 성악십도의 완결과 새로운 시작, 수콩 야 야매 잠의 유래와 성립 과정, 수콩 야매 잠도, 철학적 함의, 성악을 익혀 하루의 일과, 수콩 야 잠을 둘러싼 논쟁, 태계의 노수신의 논쟁, 수콩 야 잠매도 현대적 의의. 이렇게 해서 목차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저하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조금은 이 책을 좀 상상하시겠죠. 읽으면서. 혹시 저는 강의를 유튜브에서 이제 그냥 이야기만 하라지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 때 무슨 지식으로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독서가 중요한 거죠. 독서가 중요한데 독서를 하라는 것은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사라는 마케팅적인 개념의 독서가 있고, 독서라는 것은 이 책이 성악십도가 주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삶이 잘 살았어요. 잘 산 사람. 그럼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잘 사는지를 몰라. 난 잘 살고 싶어. 그때 뭐요? 잘 산 사람의 책을 읽어서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잘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타인의 지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항상 떠오르는, 저는 제 책에 그런 역사라는 사일런스 클린 클리어. 내면의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한 가운데 툭툭 올라오는 그것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얼마나 그거를 많이 들어서 살고 있냐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태계 이황도 똑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갈 때 식은 내면에서 오는 사일런스 클린 클리어 크리에이션 놀리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방송이죠. 어려운 영혼의 세상에서 어려운 영혼에 끊임없이 방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방송 내용이 뭐냐면 소위 철학으로 보게 되면 참이고
그 다음에 그 동서고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죠. 막론에서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그런 종교적인 것도 예수도 석가도 있고 공자 뭐 이러한 분들이 그 어디서 냐면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너 안을 봐라 이렇게 나오죠. 안에서 결국은 뭐죠? 그분 모두가 내면에서 조용한 곳에서 그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40일간 광야에서 그 금식을 기도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는 그 뭐죠? 그 나무 밑에서 했고, 그러니까 각자가 나와서 일단 깨달음의 어떤 방법은 전부 다 똑같거든요. 조용하게, 내면에 조용하게 가라앉힌 가운데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그 성악십도로 쓴 태계 이황은 내면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책은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냥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내면의 소리를 책으로 쓴 사람이 있겠죠. 다 있어요. 근데 내면의 소리가 오면 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까요? 당신은 어떠냐? 저도 책을 한 60권, 70권 썼거든요. 아마존에 가 있어요. 참 아마존 좋은 것이 팔리지는 않지만 제가 그 책을 썼다고 입증할 수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태계 이황이 왜 태계 이황이 성악십도를 왜 썼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성악십도의 해제라는 이 성악십도를 쓴 그대로부터 지금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성악십도 해제. 그럼 태계 이황은 성악십도 집필 배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집필 배경까지 아마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함께 나가면 여러분도 지쳐서 따라올 수가 없죠. 성악십도의 태계 이황의 성악십도의 집필 배경. 성악십도는 왕위에 갓 오른 17살의 어린 왕이 장차 성인 군자죠. 먼저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는 거예요. 성군이 되기를 바라며 68을 노학자가 지어 올린 책이다. 그 당시에 태계 이황이 68이면 장성한 거죠. 그 소년 왕은 42년 동안이나 조선의 왕위를 지키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치르게 되는 선조이고, 선조는 1552년에서 1608년, 1567년에서 1608년 뭐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노학자는 조선 최고 유학자로서 평가되는 태계 이황은 1501년부터 1570년까지 살다 가신 분이죠. 태계 이황이 사는 시기는 당시는 연이은 사화와 외척의 득세로 어지러웠던 명종시대를 마감하고 새로 등극하는 왕에게 희망을 걸며 유교적 이상국가와 구현을 다시 한번 꿈꾸던 시기였다. 이 무렵 태계는 고향에 은거한 뒤 약 20년이나 영과 교육에 매진하여 학문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닦은 학문을 온축하여 이 책을 편술하였고, 아직 나이 어린 왕이 이 책의 내용을 익히며 성장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기대하였다. 태계가 태어난 시기는 불교와 귀족 정치의 피해를 비판하여 성리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표방한 혁명 세력의 조선을 건국한 1392년이 한 세기가 지나서였다. 그 사이 혁명 세대는 모두 세상을 떠났고 왕위 계승에 둘러싼 치열한 투쟁을 거치면서 1455년 세조 옹립과 1506년 중종 반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훈구파와 제지사족 출신의 신흥 지식인 관료층인 살인파가 집권층의 양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 또한 권력의 중심부에 진입한 살인파 지식인들이 성리학 이상을 현실 정치에 구현하려다
권력투쟁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희생되는 이른바 사화의 시대였다. 지식인들이 국가 권력에 깊숙이 개입한 만큼 그에 대한 견제에도 거셌던 것이다. 김종직 1431년에서 1491년, 김굉필 1454년에서 1504년, 조광조 1482년에서 1519년, 이언적 1491년에서 1533년 등 수많은 지식 관료들이 1498 연산군 모어사와 1504년 갑자사와 1519년 김효사와 1545년 을사사와 1547년 정미사와 등 연이은사로 인해 죽음을 당했다. 특히 을사사와 정미사와는 왕실의 외척이 훈구파와 살인파보다 더 강력한 정치 세력을 부상하면서 일으킨 사화였다. 결국은 조선시대에는 그렇잖아요.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식인들은 목숨을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 지식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게 했는지는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광조 같은 조광조의 같은 지식은 같이 살고 있는, 지식층이 아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쪽이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의 지식인으로서 지식인의 영달을 누린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조금 살기에 편하게, 그리고 살기에 편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범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하면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때는 그걸 몰랐는데 중학교 다닐 때 보면 정말 모범생이 있어요. 그 모범생 따라가는 거죠. 많은 사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어디 왕따라는 게 있다고 하면 거기는 모범생이 없고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범생이 있고, 그쵸. 모범생이 있는 곳에 왕따가 없어요. 왜? 모범을 보이니까 왕따 없어요. 모범생이 없는 곳에는 왕따가 있더라고요. 왕따가 있는데, 저는 왕따를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러려고 살았는데, 지금 이광조 같은 그런 지식인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재미가 있어요. 지식인이 우리들에게 어떤 정치, 아니면 어떤 뭔가 이상적인 걸로 데려갈 수 있으니까요. 뭔가 참으로. 지식이 없으면 거짓이 판치거든요. 지식이 있으면 그래도 참과 거짓의 기준이 애매할지 모르지만, 이 지식은 참이에요, 참.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인이 없으니까 모두가 거짓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 지식들은 다 이렇게 전문가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영역만 있지, 전체적으로 뭔가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지식의 어떠한 마치 성인 군자처럼 이런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를 본받고 따라갈지가 좀 고민스러운 거죠. TV에서는 늘 헛소리만 핑핑하죠. 계속해서 개그하고 노래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나마 뭔가 참인 게 노래예요, 노래. 유행가. 그 참은 규제도 하지 않지, 노래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니까.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듣는 내면이 아주 깨끗하고 청정해지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가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송가인 가수를 지금 제 유튜브의 중심축으로 삼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 아무리 한들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송가인 가수 이야기하면 그나마 구독이 돼요. 저는 지금 유튜브 한 지가 한 8개월째 돼가는데 이제 500명 구독자가 갖고 있는데, 그래도 참 송가인 가수님의 팬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이유는, 성악십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태계 이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모범이었어요. 모든 지식인들은 태계 이황과 함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신이 오갔거든요. 이렇게 인편으로 갔죠, 서신들이. 우리는 그러한 그 위대한 스승들이 있어요. 이 태계 이황은 위대한 스승이에요. 저는 태계 이황의 그 서신을 보고 반했어요. 그 책을 좀 강의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뭐 강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데 좀 성인을 찾아가서 나 힘들어요, 좀 저 좀 기쁘게 해주고 찾아가고 싶어요. 좀 찾아가서 제가 그분 옆에서 그냥 어리광 부리고 싶어요. 전 나이가 60을 먹었는데 그런 분이 없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태계가 관직에 나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1534년에서 1549년, 이처럼 애척의 득세에 따라 훈구파대 살인파의 양립구도도 무너지고 지식의 관료에 의한 통치를 지향했던 성리학적 이상국가의 꿈이 좌절되어 가던 시기였다. 태계는 을사사화 이후에 외척 세력에 의해 농단되는 정치 현실로 인해 무력감에 빠져가던 지식인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관직을 떠나 학문에 전념하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계의 제자인 조목 1524년에서 1606년에까지 사셨던 분인데, 태계 선생께서 20 가로하고 태계 선생께라고 했네. 20여세 진사로 선민관에 계셨을 때 당시 을사사를 겪은 뒤였기 때문에 선비들의 숲속들이 날마다 방탕해졌다. 당시 태계가 목격했던 지식인의 사회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근데 태계가 있었던 지식인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물론 지식인이 방탕화되면 지식인은 참이에요. 지식인 지금 여기서 이야기 좀 지식인들은 외척이라는 거 싸웠잖아요. 그래서 물론 패배를 했지만 그 외척이 잘못됐다. 이건 외척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막 대항했는데, 지금 그렇지만 그 당시 지식인들이 이제 비관론에 빠진 거죠. 외척이 워낙 강력하니까 지식인들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약해져 버리면 군중들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태계 이황이 이제 그런 상황을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뭐냐. 외척이 득세하는 거, 외척이 강화되고, 소위 지식인들은 지금 질이 멸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태계 이황은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계 이황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549년 말 태계는 수차례에 걸쳐 제출했던 사직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지를 무탈리탄의 고향인 안동으로 갔다. 그 이듬해 8월에는 태계의 형인 이해가 왕실 외척 윤원영의 신복인 이기를 탄핵했던 일로 인해 장형을 받고 기양하다 사망하게 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안동 출신의 제지사족인 태계가 관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때는 바로 1545년 을사사화로부터 1565년 문정왕후 사망으로 사림이 복권되기까지 시기로 살인파 최악의 시기에 속한다. 그는 바로 이 시기에 15년간의 관직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도산서당을 건립하여 성리학을 연구 전파하고 야한향약을 만들어 성리학적 삶의 양식이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뿌리내도록 한 일에 전념했다. 그 향약이라는 게 있죠. 이 향약이 지식인들과 백성들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거죠. 지식인들이 이 향약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 향약을 통해 지식인을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뭔가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했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애완 향양을 중심으로 한 태계 이항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죠. 불만이 없는 거죠. 비록 그 중앙정계는 사실 그 당시 뭐 중앙정계랑 뭐 그렇게 일반 백성들이 관계했을까요? 물론 이제 어쨌든 뭐죠, 권력자 고시 패스해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뭐죠, 뭡니까, 일종의 잘 모르게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런 어떤 시험을 통해서 진출한 이렇게 관료들이 이제 잘못 관료로서의 뭔가 무질서하게 했다고 하면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향약은 지식인인 태계와 함께 있었던 그쪽은 태계가 뭔가에 대해 참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쪽에 탐감 오래는 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1560세 16의 나이로 왕에 올라 널리 조언을 구하던 선조는 당시 사림의 존경을 받고 있던 태계에게 관직을 내리며 조정에 나와주기를 거듭 청하였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왕이 자신이 성인 군자가 아니니까 그 시절에 성인 군자 역할을 했던 사람 본 거죠. 그래서 선조도 좋은 사람인 거죠. 좋은 왕이죠. 그래서 쓰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태계 이황은 이미 관직에 대한 뜻을 접은 태계였지만 새로운 군주의 연이은 명을 거절할 수만 없어 이듬해 7월 상경하여 무진육조소를 지어 바치고 경연에서 9살에 걸쳐 강의도 했다. 그러니까 태계가 왕에게 강의를 한 거죠. 경연을 통해서 강의한 거죠. 우리는 지금 태계 이황이 왜 지금 그 집회에서 나오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매우 좋은 것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일제를 거치면서 그 좋은 유교적인 조선의 어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선 50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 왕이 잘해서 그렇게 500년 유지됐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역 지역에 있던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양반 계층도 있고, 양반 계층이 지식인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보면 보인 거죠. 양반의 권력을 이렇게 양반이 아닌 계층들이 너는 양반해. 그렇게 권력적인 어떤 그 지역에 권한을 준 대신 양반들도 성인 군자를 살려고 노력했던 거죠. 유교의 기반, 유교가 원하는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계 이황은 왕에게 경연에 작업철에서 강의도 했죠. 왕에게, 선조에게. 그러나 그는 뭔가 미진한 느낌을 가진 듯하다. 그는 당시 심경을 단가에 저술했다. 태계 이황이 그런 과정 속에서도 뭔가 내면 느낀 게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하옵건대 당초에 상소를 올려 학문을 논했던 말들이 이미 전하의 뜻을 감발시키지 못하였으며 구 입대하여 경연하여 거듭 들었던 말들도 전하의 총명예지에 도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성학 10도 이렇게 한자 잘 모르겠어요. 뭘까요? 붙였는데 이게 지금 성학 10도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 성학 10도를 쓴다라는 걸 이제 붙인 것 같습니다. 어떤 권력의 입지라든지 어떤 경영자의 입지라든지 어떤 조직의 장은 어쩌면 어떻게 욕심으로 지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권력의 장에 있는 공간은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책에다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Silence and Clean Creation of Knowledge라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러면 Creation of Knowledge 창조 지식이 와요. 경영자나 관리자는 바로 내면이 항상 고요하고 Silence and Clean 깨끗하고 청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곳이 그러면
도덕경에서 보게 되면 그러죠. 난 도덕경 있기는 있는데 뭐 구절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기억력이 없어. 느낌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무아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불교도 있고 무아란 말이 도대체 기분 좋죠. 무아 내가 없다는 말이죠. 내가 없다는 말은 나는 제 책에서 There is no mind, there is no me이라고 써놨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시점에서 좀 뭐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건 그게 아니 제가 적자라는 게 있는데 써놨는데 그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분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마음이 내면에 라우드리 더티 시끄럽고 더러우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두 불행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이야기를 저는 이게 오늘 아무튼간에 이 어마어마한 거는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않더라도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니까요. 그런 새로운 왕에게 기대를 걸며 군주로서 책무에 대해 상소문을 올리고 학문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누었지만 그런 단편적인 방법으로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모양이다. 고향에 돌아온 뒤 그는 새로운 저술에 착수하였고 그렇게 해서 그의 교훈을 완성하고 올린 것이 성학십도였다. 무진 육조소와 성학십도를 비교해보면 그가 성학십도를 지은 뜻을 엿볼 수 있다. 무진 육조소는 군왕으로서 주변의 간신배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바른 정치를 펼치기 위해 지켜야 할 자세를 6가지 학문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상소문의 초점은 선왕 때처럼 나라가 정쟁과 사화로 피폐해지지 않게 하려면 군왕이 왕실과 조정과 국가 중심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맞추어져 있었다. 그는 처음 두 항목에서 왕실의 안정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고 다음 두 항목에서 정치와 학문과 연관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다섯째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대한 조언이었고 마지막 항목은 천과 왕과의 관계를 말하며 군왕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성학십도는 성왕이 대기하는 학문을 정리해 기술한 것으로 성왕이 뭐예요? 성인 군자. 만물의 생성 과정과 우주의 구조, 그 안에서 인간의 위상, 학문의 체계, 인간의 본성과 감성의 구조와 작용 과정, 그리고 이러한 학문을 일상에서 수행하고 실천하는 방법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과서였다. 그런데 이처럼 우주론과 존재론으로부터 심성론과 수학론까지 이르는 이론과 실천이 아우러진 학문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선조를 직접 접견해 본 결과 소년왕이 성군이 되는 것은 하루 이틀 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학문을 배우고 익혀 실천하는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이상이라는 생각이 이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태계는 손주에게 이 책을 바치면서 글씨 잘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본을 정사하여 하신 뒤에 해당 관청에 내려보내 병품을 하나 만들게 하셔서 평소에 한가롭게 지내는 곳에 펴놓으시고 또 따로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 첩으로 잘 가꾸면서 항시 궤안에 올려놓으십시오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곁에 두고 굽어보고 우러러보며 돌아보는 사이 모두 살펴봐 반성하고 경계하기를 고대하였다. 진성학 10도차 가로 열고 두 해 뒤에 태계는 세상을 떠났고 손조는 그 사망 후에 39년간 군왕은 조선을 다스렸다.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태계 유양이 왜 성학 10도를 지었는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지만 이제 지금은 뭔가에 이제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의 그 이제 연구 결과물이 좀 또 나오는데요. 태계 학문에서 성악 10도의 위치. 태계는 관직을 떠나 고향을 돌아왔지만 조선을 개국의 국가 이념으로 선택했던 주작을 여전히 자기 학문과 교육을 기반으로 삼았다. 당시 중국에서 이미 주작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그 대안으로 양명하게 호응을 얻고 있었지만 아직도 주작은 당대 동북아의 최고 수준의 학문이었다. 태계는 주자의 글을 발췌하여 주자 서절료를 만들고 당대 중국 철학이라 할 수 있는 송계 원명리학 통곡 이를 지어서 주사 계통을 총정리하였다. 그는 그 작업을 보면 분명히 성실한 주자학자였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하나의 정의하는 것이 태계 이방은 주자학자였죠. 근데 여기서 그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주자학이든 뭐든 총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깨닫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불교로 말하면 득도한 거죠. 태계이왕은 유교를 통해 득도했어요. 태계이왕이라는 서신을 이렇게 보면 내면에서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해요. 내면을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계이왕은 정리한 책이 태계이왕이 그가 낙향 후 사망할 때까지 21년간에 걸쳐 이룩된 그 대표적인 학술적 저술은 연답을 정리하면 담은 것 같다. 1533년 천명도설 후서, 1556년 주자 서절료, 1559년에서 64년까지 송계 원명리학 통록, 1560년 사단 7종 논변의 시작, 1566년 심경후론, 1568년 무진 6조소 성학 10도. 어마어마한 책을 쓴 거죠. 이 책을 쓴다는 것은요, 내면의 세계를 보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책을 쓸 수 있어요. 머리로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머리로 하지 않아요. 저는 뭐 유교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상식적이죠. 저는 상식의 철학을 이야기를 제 유튜브에서 많이 하지만 말입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지만 아무튼 저는 어쨌든 역주편까지 다 읽어내야 되겠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을게요. 이 중 천명도설 후서, 주자 서절료, 송계 원명리학 통론, 신경후로는 태계가 자기 학문의 기반이 된 글을 정리하거나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한 것이고, 사단 7정 논변은 태계 자신이 철학적 입장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논쟁이다. 그리고 선조에게 바친 무진 6조서와 성학 10도는 성리학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통치자로서 취할 자세와 익힐 학문에 대해 태계가 평생 연구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신이 연구한 결과치를 준 거예요. 이거 위대한 겁니다. 남을 발췌해 준 게 아니죠. 자기가 깨달은 거죠. 깨닫고 성인으로 살아야 될 왕이지만, 말이 왕 이야기지만, 이거 왕이 아닌 사람 입장에는 내면은 사이런스 클리어 크리에이션 놀리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일상 우습게 살다가 우러운 영혼에 가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이러한 저술 작업과 학문 연구에 기반이 된 건 소학. 여기서 소학이 나오죠. 우리는 이 소학에 대한 개념이 많은 사람이 그 소학을 얕잡아 보는데요. 제가 언젠가 소학 강의 좀 하고 싶습니다. 소학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이 이야기한 거예요.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는 거죠. 사저 집주, 근사록과 더불어 성리대전, 심경부주, 주자대전 등이 있다. 태계는 19세 성리대전 일부를 처음 보았고 33세 심경부주를 43세 주자대전이 있고 편찬했던 학문을 지침으로 삼았다. 성리대전은 명나라 때 편찬된 책으로 북송 5자의 주자의 저술을 비롯한 제자 백가를 섭렵하며 우주론의 심통론 통출을 이룬 성리학 전체 구조를 체계적 보여줄 수 있도록 편찬된 것이고, 주자 대전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글을 모은 것이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게 주자고, 주자를 집대성한 게 태계 이왕이에요.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저하게 제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책 중에 신경 부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두 책은 성리대전과 주자대전은 주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적이지만 신경 부주는 주작을 따르는 학자들 사이에 큰 관심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명하게 성격을 짓다고 해서 비판까지 받기까지 하던 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태계는 그 의혹에 대해 반박 글을까지 써가며 이 책을 후학들이 권장하였고 이 책이 사서나 근사력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신경부주는 양명하기라고 했지만 결국은 태계이왕은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성리학에서는 앞서간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리학에 충실한 그런 어떤 보수주의 어떤 유교 보수파는 그 성리학에 벗어난 모두를, 즉 주작에 벗어난 모두를 다 이단으로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계이왕은 성장을 한 거죠. 태계가 신경부주를 중시한 다음에 제시한 이유는 이 책이 도문학 이론학습과 존독성, 독성 수양을 병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사였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유학은 본래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병행되어야 하는데 당시 학자들은 대체로 이론학식을 편향되어 있었다. 태계에 따르면 편향의 주자가 생겨난 시대로도 있어왔고 심경과 그에 대한 주석을 보하는 신경부주에 바로 편향을 바로잡게 이뤘다. 이 이야기죠. 유교가 주역이라든가 뭐 그런 거 이야기했지만 심경이라는 것은 약간 불교와 가깝거든요. 즉 불교의 뭐죠? 참선과 같은 개념이네요. 내면을 바로 잡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에서 약한 것을 보완한 것이 심경부주거든요. 그러니까 태계이왕은 결국은 불교는 아니지만 유교를 하면서 내면을 사이언스 클링클 내면을 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태계이왕은 참이죠, 참. 태계이왕은 참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거죠. 그렇지만 다른 어떤 유교하는 사람들은 창조성이라는 게 있죠. 신경부주를 통해 창조를 했잖아요. 태계이왕은 수많은 책을 써냈잖아요. 그렇지 않고 책을 쓸 수 없다니까요. 아니 내면의 세계를 보지 않고 뭐죠? 공자, 맹자, 유교의 그 창시자들도 자기가 그냥 머리를 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신경부주처럼 모두가 내면을 보고 내면의 깨달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내면의 깨달음 없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자의 제자인 진덕수는 여러 경전 중에 심성의 수양에 관계되는 글을 모아 심경을 편찬하였고 명대의 정민정은 주석을 달아 신경부주를 만들었다. 주자의 경우에 일정한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경전에 대해 엄밀한 분석과 재해석한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한다면 이 책들은 그 표창 취지에 상대적으로 인격 수양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 수양이라는 게 있죠. 인격 수양이라는 게 심경이죠. 내면을 보면서 자기 성장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자기 마음을 내면을 봐야죠. 내면에 우러나와 있는 거 봐요. 사이언스 클리어를 봐야 돼. 근데 그게 전부 다 똥으로 가득 차 있죠. 욕심과 탐욕과 많이 가진 것과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많이 내려놓는다고 이야기를 썼지만 너무 취직 이렇게 승진할 때 안 돼. 다 내려놨는데 내 주변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당신은 왜 벌써 내려놓으세요?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냥 다 초월해버리는 것이죠. 일상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삶의 본질은 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자가 도문학에 편성되어 있는가 하는 게 별개의 문제다. 도문학은, 도라는 것은, 길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이에요. 유교와 도덕경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문화에 도교가 있었고, 유교가 있었어요. 도라는 개념이 유교는 넘어서기를 원치 않아요. 도교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원래 주자는 육구연의 논쟁에서 이미 존독성과 도문학의 병행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고, 그래서 주자도 그렇죠. 주자도 존독수와 도문학의 형태로서 그 내면의 그 깨달음으로 접근했고, 태계이왕도 신경부준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해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창조자는 뭔가의 전체, 우리가 이 태계이왕이 여기서 보는 주자를 전체적으로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뭔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냐면 Silence and Creation of Knowledge에 도달하는 거죠. 진목 진례를 학자들은 주자 말대로 주자는 철학에서 존독성과 도문학 병존한다 주장한다. 그러나 육구영과의 논쟁 당시의 주자학은 이미 육군 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문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태계는 주자의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의 후학들이 존독성을 소홀히 하고 도문학에 치중하겠다고 여겼다. 도문학이 유학의 경제를 이론적으로 연구한 학습하는 것이라던 존독성은 이렇게 연구 학습한 것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수양에 해당한다. 신경부주 내용은 주로 존독성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특히 이 책에서 공부와 수양의 기본 자세를 거듭 강조된 경은 수양 방식은 태계 학문에서 책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존독성의 결과물이 경으로 나타나죠. 경. 지금 우리나라는 경이 하나도 없어요. 경 없어요. 큰일이에요. 존경이라는 것도 없어요.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존경이 아니에요. 경이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깨달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의 행동. 그러니까 아까 심은 내변의 세계잖아요. 심경주부. 그러니까 신경주부에서 뭐가 왔냐면 Silence Creation of Knowledge. 매우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 가운데에서 툭툭 오죠. 거기서 뭐가 오냐면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서 삶의 키워드가 와요. 그 키워드를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경인데요. 그 경은 행동을 통해서 저 책에는 그렇게 써놨는데 Creation of Knowledge를 그 행동이 righteous living 에너지를 얻는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놨는데요. 이 share time is other and help other and doing near the other.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경이에요. 경이라고. 인하고 관계된 거예요. 경하고 인하고는. 사랑이거든요. 행동이 없이는 이론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머리는 무지하게 이렇게 지식이 많은데 행동이 다 경박해요. 행동은 나타나지 않아.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먹고 사는 지식이에요. 일을 하는 지식이에요. 내가 사람과의 살면서 서로 존경해주고 사랑받고 내가 대우받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면서 쓰는 지식만 발전해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만. 아무튼 늘 의식의 긴장을 유지하며 당면한 사태에 집중하는 경의 수양 방식은 성리학의 이론의 학습을 일상생활과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훈련과 실행의 방법이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이죠. 태계는 주자의 도문학 표현적 성격을 보완하고 존독적 측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려 하였다. 태계는 리기 이론과 심성론을 통해 이론적으로 자신의 학문 체계를 견고히 구축했지만 어느 성리학자보다도 실천한 강조한 사람이었다. 태계가 왜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졌을까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깨달은 사람 1위를 잡을까요? 지식인의 1위가 태계 이항이거든요. 왜? 바로 실천을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태계 유형은 실천을 강조한 사람이란 말은 태계랑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뭐라 하죠? 유교의 어떤 이상 국가? 유교적인 어떤 소학이든 뭐든 대학이든 간에 대학은 대왕 정치였으니까 소학 기반으로 하는 서로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죠. 만나면 인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문안 드리고 그런 거였으니까요. 실체를 강조했던 양명의 도리에 실제로 도덕적 실천을 구체적 측면을 소홀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근데 그 당시에 양명은 새로운 학문이었고 성리학은 이제 오래된 잘 잡은 학문이었지만 역시나 양명 역시도
실증적인 어떤 기술적인 측면일지 몰라도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약했을지도 모르죠. 한편 태계는 요즘 사람 제대로 안 다음에 실천한다고 하면서 끝내 행하지도 못하고 종신토록 알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태계했네요. 주작을 비판하고 왕양명의 말에 동의했다. 실천하지 않는 암은 의미가 없으며 어떤 암도 실천이 병행되지 않은 한 진정한 암이 될 수 없다는 데는 왕양명이나 태계가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태계가 보기에 양명은 오히려 내면적 수양에 치중하느라고 일상의 실천적 공을 소홀한다고 한다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양명은 다만 외물이 마음에 누가 될까 근심하여 온갖 것들에 다 쓸어버리고 모두 본심을 끌어 들어가 두루 뭉술이하게 말하고 있으니 불교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었다. 태계는 주작의 지대한 이론적 학습에 편향되어 있다는 양명의 비판을 인정하였지만 양명으로서 전향하려는 대신 주작의 기반 위에서 인간의 도덕성을 일상에서 능동적 실천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이론적 체계를 만들려 했다. 저는 이래서 태계 유형을 좋아합니다. 태계 유형은 한반도에서 태계 유형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왕조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태계 이황이 있었기 때문에 민중들이 편안하게 자기네끼리 살았던 거예요. 그걸 만약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끊어져요. 맥이 끊어져 버리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명을 전환하는 대신 태계는 양명을 전환 안 했죠. 주작의 기반 위에서 인간의 도덕성을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이론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태계 이황은 고민했던 거죠. 태계 이황도 그 시대 지식인을 고민한 거예요. 세상살이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람 살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무학적 이그노런스, 아무것도 알지 못한 문제는 정말 고단한 거죠. 태계 이야기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든 이 세상을 실천하면서 도를 실천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정말 기분 좋고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노력을 한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기대승과 사단 칠적 논쟁을 통해 도문학의 측면에서 보다 치밀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존덕성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경중심 수양론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이론 학습과 덕성 함양을 겸한 학문체계는 성학식도를 집약적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성학식도를 정리해서 관료들에게 관료들이 성리학을 성에 대해서 백성들을 다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자, 코로나19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태계 이황 성리학 10도에서 답을 찾다 이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